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금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일시적인 상승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숫자는 반복해서 보여주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승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은 단순한 호재나 투기 국면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변화이며 방향이 바뀐 흐름입니다. 과거 위기 국면에서는 언제나 달러가 최종 안전자산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든 금융위기가 오든 사람들은 달러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은 더 이상 달러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전제를 믿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무제한적인 통화 발행, 반복되는 재정 적자, 정치적 불확실성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균열이 바로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금을 사고 있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대중은 아직도 금을 비싸진 자산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반면 진짜 큰 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특히 미국과 대립하거나 독립적인 통화 질서를 원하는 국가들은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수익을 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뒤에 통화 질서를 보고 움직입니다. 이런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움직입니다. 언론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 가격 상승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 특히 달러 중심 체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달러가 흔들린다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도는 금값 상승이라는 결과만 보여주고 그 배경에 있는 통화 시스템의 변화는 최소한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판단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상승에서 금은 더 이상 위기 때 잠깐 피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리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달러, 지수도 오르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공식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미 금을 단순한 해지 수단이 아니라 통화 리스크를 대체하는 자산, 다시 말해 완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단순히 너무 많이 올랐다, 무섭다라고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나중에 따라 들어오는 순간 투자자는 항상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보는 시기가 아니라 왜 금이 선택받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제대로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금 가격을 이해하려면 차트보다 먼저 통화를 봐야 합니다. 금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언제나 화폐의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 화폐가 안정적일 때 금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화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 가격 상승은 바로 이 원리의 결과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돈을 찍는다. 옛 위기가 오면 유동성을 공급한다. 단기적으로는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살아났고 자산 가격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명확합니다. 통화의 질이 급격히 훼손되었습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그 숫자를 지탱하는 신뢰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이유로 가장 큰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재정 적자를 내도 문제가 없었고 국채를 찍어도 전 세계가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국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통화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들어섰습니다. 시장은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가 상승만을 인플레이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희석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를 앞지르면 그 차이는 반드시 자산 가격으로 표출됩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입니다. 금이 오르는 것은 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돈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금은 다시 원래의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원래의 가격이란 과거의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통화량, 부채 규모, 그리고 신뢰 수준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금 가격이 오르는데 특별한 호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전쟁, 금융위기, 극단적인 사건이 있어야 금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여도 금은 오릅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통화 시스템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험이 표면화되기 전에 자본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결국 금 가격 상승의 본질은 투기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을 비싸진 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금은 더 이상 가격이 아닌 역할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화가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신뢰받는 가치 저장 수단. 지금 시장이 금에 부여하고 있는 위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랫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공식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로 도망간다. 전쟁이 터져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도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은 달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수십 년간 유효했고 실제로 많은 위기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식이 처음으로 구조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미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달러 시스템이 법과 제도, 그리고 신뢰 위에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절대 디폴트 나지 않는다는 믿음, 달러 자산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원칙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달러 자산이 정치적 이유로 동결되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대형 자본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치적 판단 하나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달러는 편리한 통화에서 조건부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부의 문제도 겹칩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 정치권과 통화 정책 간의 충돌, 그리고 반복되는 부채 한도 이슈는 달러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모든 요소를 숫자로 환산합니다.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면 그 수익률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달러 금리와 무관하게 금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 투자자보다 먼저 국가 단위에서 나타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그 자금을 금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의 결정입니다.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특정 국가의 통화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번 신뢰가 금이 간 통화 시스템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설령 달러가 당분간 강세를 보이더라도 그 아래에서는 조용한 분산이 계속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이 다시 부각됩니다. 금은 어느 나라의 통화도 아니며 정치적 판단으로 동결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금은 단순한 가격 상승 대상이 아닙니다.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남는 중립적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오래된 상식이 흔들리는 순간 자본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금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수요와 공급을 소매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귀금속 상점의 매출, ETF 자금 유입, 개인의 매수 심리 같은 요소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 가격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소음을 보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화 질서와 국가 생존이라는 훨씬 큰 그림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의 행보는 명확합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체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환율 대응이 아닙니다. 달러, 중심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미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일수록 이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의 금 매수가 한 번 사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은 계획을 세우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매수 규모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연간 글로벌 금 생산량이 3,000톤 남짓인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해마다 1,000톤 이상을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의 순금 매수량은 역사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물량만 반영한 것입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이전이나 전략적 비축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금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수요가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될 위험도 없습니다. 또한 위기 시에는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에는 정치적 조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 조건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이 고점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달러 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매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금 가격은 시장 심리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국가 자본의 이동, 통화 질서의 재편, 그리고 중앙은행의 전략적 선택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의 움직임은 언제나 과장되거나 두려운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금 가격의 상승은 감정이 아닌 계산의 결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 가격의 장기 흐름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축은 지정학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되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 세계는 달러를 필요로 했고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에너지와 결합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합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동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산유국들은 석유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안화, 루블화 또는 제3의 결제 방식이 등장했고 금을 매개로 한 교환 구조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석유가 더 이상 달러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달러의 필수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 흐름을 방관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 특히 석유와 금속, 희토류를 보유한 지역에서 정치적 긴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남미 일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국제 분쟁의 중심에 서는 이유 역시 자원과 결제 통화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통화와 자원의 주도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기존 질서가 흔들릴수록 금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도 아니고 제재나 결제 제한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자본은 금을 중립지대로 선택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의 지정학적 긴장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냉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국제 질서는 다시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이에 맞서는 국가들이 각자의 영향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형태만 바뀌며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금 가격의 지속적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전쟁이 터질 것인가, 특정 분쟁이 확대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통화 시스템과 자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달러 중심 결제 구조가 약해질수록,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커질수록 금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집니다. 결국 금 가격은 지정학적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가 만들어내는 구조 변화에 반응합니다. 이 구조가 바뀌는 한 금은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선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을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닌 체제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자산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은은 뒤로 밀려납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은은 여전히 금의 대체제이거나 변동성이 큰 보조자산 정도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은은 금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가장 긴장된 자산이 바로 은입니다. 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금속입니다.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두 수요가 한 방향으로 겹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으로 산업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산업에서 은이 사용되지 않는 영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통신 장비, 그리고 군수 산업까지 은은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특히 군사 장비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은은 전도성과 안정성 면에서 타 금속이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가격이 올라도 사용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공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은은 대부분 다른 금속의 부산물로 채굴됩니다.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전략 자원으로서 은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허가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용 물량을 더욱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은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관심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금은 익숙하지만 은에 대해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의 가장 급격한 상승은 대중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질문이 많지 않다는 것은 시장이 완전히 달아오르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표는 금, 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큰 상승 국면에서 이 비율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최근 은 가격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비율이 움직이고 있지만 역사적 극단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좌이는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은은 금보다 훨씬 거칠게 움직입니다. 조정이 오면 폭도 큽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은을 단기 투기의 대상으로 보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구조적 수요와 통화 환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은은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이 급등하면 항상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다 오른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담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가격 움직임은 종착점이라기보다 하나의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기 차트가 아니라 구조와 사이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자재 시장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큰 상승이 시작되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이어지는 슈퍼사이클이 형성됩니다. 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1970년대 인플레이션 국면, 2000년대 초반 달러 약세 구간에서 금은 장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승이 항상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큰 조정과 횡보를 거치면서도 결국 더 높은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현재의 금 상승을 언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일부는 2015년 저점을 기준으로 보고 일부는 2019년 본격적인 통화 완화 이후를 기점으로 봅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사이클의 말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환경, 부채 규모, 지정학적 긴장은 과거 고점 시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깊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참고 지표가 바로 금은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 슈퍼사이클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비율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투자 자금이 금에서 은으로 이동하면서 은이 더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비율이 빠르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과거 극단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완전히 압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는 시장이 아직 한 단계 더 남아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투자 주체의 변화입니다. 사이클의 초기와 중기에는 주로 기관과 국가 자본이 움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여전히 금과 은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대중 매체에서 일상적인 화제가 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간 국면의 특징입니다. 물론 조정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슈퍼사이클 중에도 20%에서 30%의 조정은 반복됩니다. 이 조정을 고점 신호로 오해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 이후의 반응입니다. 조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이 유지된다면 가격은 다시 위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 패턴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통화 질서가 바뀌고 자산 이동의 기준이 달라지는 한 금과 은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끝을 걱정할 시점이 아니라 이 사이클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판단이 앞으로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금과 은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 구조 변화 속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이 환경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치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가격이 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수익률입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 질문부터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금은 주식처럼 성장 스토리를 가진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본질적인 역할은 가치 보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통화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수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금을 한 번에 크게 사는 방식, 이른바 몰빵 전략은 금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20% 이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포트폴리오 내 비중입니다. 금은 전 재산을 맡기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없어도 되는 자산도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비율의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것은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보험을 유지하듯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금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보유 방식 역시 중요합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면 실물보다 금융상품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 반대로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다면 실물 자산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기간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금을 단기 매매 대상으로 보게 되는 순간 판단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승 국면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조정 국면에서는 구조가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조가 유지된다면 가격 조정은 위험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금과 은 투자는 인내의 게임입니다. 많은 시간을 견디고 적은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단기 변동에 휘둘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시장은 항상 요란하지만 자산을 지키는 길은 늘 조용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원칙입니다.